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시장을 보는 안목이 있다면 그래도 성공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져갔을 텐데 최근에 트럼프가 럭비공처럼 튀어가는 그런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울 텐데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 국고처 일부에서 찾아가 보도록 하시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미증시가 하락했다 반등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의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이 약속했던 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 이제 미 법원의 판결도 오락가락하는 그런 움직임이죠. 통상 법원은 트럼프의 이 관세 부과가 잘못됐다 해서 정지를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일단 10일 내에 뭐 복귀를 해야 되는데 자, 그것은 일단 정지 이렇게 해서 상당히 법원의 판단이나 또 트럼프의 대중국 압박 전략의 발언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좋지 않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시장이 하락은 했는데 이제 만연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영향은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하락을 했었죠. 뭐 급락 수준은 아니고요. 약간 좀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PC 개인 소비치는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개선이 됐죠. 시장은 한 2.3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2.1.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지표가 PC인데 이게 2%대에서 머문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여차하면 이제 연준이 구원투수로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았고 테슬라도 트럼프의 또 발언 때문에 약간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일시적으로 떠났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은 약간 하락을 했고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났어요. 자, 그렇다면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항소법인이 왜 원심의 판결에 정지를 했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을 부당하게 발동을 했다. 그래서 1심 판결에서는 무효를 했고 10일 내에 이걸 이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는 이제 즉각 항소했죠. 그래서 항소법원이 원심 판결은 일단 중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 벌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증시는 이런 결정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트럼프의 저런 럭비공 같은 전략이 만연됐다. 그래서 또 그렇겠지.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했던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가 또 트럼프 행정부가 대체 수단 사용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어떤 즉각적인 조치는 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요거 이제 발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기타 다른 법안을 통해서 개별 관세를 부과하거나 이런 이제 리스크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다음 시장은 이제 최악의 순간은 벗어났다 이런 생각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연준이 구원투수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어떤 룸을 열어둔 거죠. PC도 약간 하락을 했고 또 만약에 이제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이 시행이 된다면 그래도 어떤 인플레 지표는 약간 제어가 되고 그러면 연준은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반적인 이런 움직임 속에서 다음 주에는 어떤 시장의 흐름을 이어갈까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일단 미국은 요 박스권에서 움직인다. 21선과 전고점 사이에서 움직인다 했는데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런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이런 경기 지표가 있단 말이에요. 뭐 제조업 지표나 비제조업 지표 그리고 연준의 베이지북을 공개하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일단 고용보고서 발표 그리고 연준이 베이지북을 공개하는 거. 대체적으로 보면 제조업 지표나 비제조업 지표는 소폭 등락을 하는 정도, 요 정도일 것이고 연준은 여전히 경기에 대해서 우려감을 하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PC 좋아진 게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한 건
여기에 나타나진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고 중요한 건 이제 고용 보고서인데 고용 보고서 중에서는 3가지 정도가 중요한데 지금 한 2가지 정도만 체킹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는 17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떨어졌고 이 실업률이 이제 크게 치고 올라가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건 이제 스테이하게 움직이는 거니까 한 4.2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약간 눌러준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해서 좀 불안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연준이 구원투수로 나설 수 있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겠죠. 지난번에는 이 11선과 전고점 사이에서 움직였다면 마지노선은 21선이죠. 근데 이번에는 만약에 트럼프의 발언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21선까지는 눌러줄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다만 지금 요건 살렸기 때문에 요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개연성이 높고 만약에 눌림목을 준다 하더라도 21선이 단기적으로 마지노선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1, 2주 정도는 작은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다음 방향성을 타진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는 약간의 리스크 요인은 있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있고 한 1, 2주 정도는 이런 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 흐름을 따라서 우리 시장 어떻게 잘 대응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의 움직임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 기상도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지난주까지는. 그렇지만 이번 주에는 반도체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나타나겠죠. 국내 증시 반도체 관련주는 세게 치고 올라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일단 글로벌 리스크가 있다면 국내 뭐 경기 민감주들 있죠. 뭐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쪽은 약간의 그 포지션을 약간 좀 축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다음 주에도 그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자, 반도체가 쉬어가면 이걸 대체해 줄 수 있는 지수 방어 섹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반도체가 쉬어가면 자동차나 금융주 쪽에서 반등을 이끌어가겠죠. 근데 PC나 또는 어떤 통상법원의 판결대로라면 금리 인하는 좀 빨라질 수 있겠다. 그렇다면 금융주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자동차가 지수를 좀 방어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럼 코스피에서는 자동차가 방어해 주고 다른 섹터 같이 움직이는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코스닥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나올까요?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가 최근에 저가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됐었죠. 다음 주에도 이제 2차 전지가 좀 강해지는 움직임이 나올 텐데 지수는 이제 한두 번 정도는 2차 전지 관련 주들은 튀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지난주까지 이런 업황인데 다음 주에는 조금 더 2차 전지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우리가 이제 금리나 우리 국내에서도 진행을 했었죠. 근데 미국도 만약에 이 인플레 지표가 계속 이 정도 수준에서 움직인다면 바이오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아지겠죠. 전통적인 금리나 수혜주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들은 혹시라도 이제 트럼프의 이 통상 압박이 강해진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나 자동차나 2차 전지 이게 안 치고 올라가면 요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GDP 성장률이 좀 안 좋아도 제약 바이오 산업은 성장에 나오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그쪽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미국의 임상정형학회 관련주들은 세게 올라가기보다는 제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최근에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은 일부 종목은 튀어 올라가겠죠. 근데 일부 이제 ABL 바이오나 이런 종목이 강하게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GSK에 기술 수출을 했고 그 계약금을 받아서 2분기 때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바이오 쪽에서 이제 자금이 몰릴 수 있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왜 확산이 됐을까요? 이런 이제 면역 공백도 생겼을 것이고 또 실내 공기도 좀
환기에 소홀했고 또 진단 검사가 감소되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이제 변이가 발생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중국이 어떤 미국이 대중 압박 전략을 통상에서 너무 강하게 하니 이걸 좀 회피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코로나 발생되면 전 세계가 힘들었지 않냐,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지 마,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일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아무튼 이런 흐름 때문에 코로나가 국내나 해외에서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좀 확산이 되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크게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응급실 방문자도 증가를 하고 또 입원율도 증가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계통의 요 하이라인에서 형성된 변이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세계적인 확산세 때문에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시장을 앞서 나가지 않으면 시장에 덫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치고 올라가면 그쪽 따라가. 그럼 모조리 물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발표했던 방송했던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처음에는 치료제나 백신, 치료제, 그다음 이제 제약 업체들로 이제 전이가 되고 마스크나 제약 업체들로 이렇게 올라가는 순환매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언제나 이제 어떤 질병이 나오게 되면 진단 키트가 치고 올라가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뒤늦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게 그린 생명과학이나 셀리드나 이런 종목이 강하게 치고 올라갔는데 이제 그린 생명과학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강하게 치고 올라갔고 또 이것도 이제 셀리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제시를 해드려 가지고 한 100% 가까이 좀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순환매를 잘 타야 돼요. 항상 어떤 순환매 흐름이 나오게 되면 정배열 초입에 있는 것만 공략을 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근데 올라가는 것을 쫓아가는 것은 안 좋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순환매 흐름 따라서 뭐 순간순간 이렇게 이제 저도 시장 흐름 따라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리포트를 통해서 근데 최근에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가 뭐냐면 만약에 이게 확산이 된다면 비대면 서비스나 콜드체인이나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음악병실이나 음악 구국차 관련주들로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이제 전략을 드렸었죠. 근데 이번 주에는 어떤 섹터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갔어요? 만약에 투자자들이 백신이나 치료제나 이쪽으로 갔다면 분명히 물렸겠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을 했다면 그래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재밌는 매매를 했겠죠. 근데 시장을 앞서 나가는 측면에서는 요 일신 바이오나 아니면 서린 바이오 이런 이제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움직이죠. 왜냐하면 자꾸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세계 각국은 자 그럼 백신을 좀 보급해 보자 해서 백신을 이제 수송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모멘텀으로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 이제 요건 이제 지난주에 미리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아니나 다를까 일신바이오가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급등을 했죠. 근데 요건 걸출한 테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상한가 치고 밀리면 그때는 차익 실현을 해야죠. 그래서 보통은 9시 한 15분에서 30분 요때 한 10% 이상 급등이 나오게 되면 차익 실현하는 전략이 좋죠. 저는 이제 조금 더 거래가 좀 있는 서린바이오로 해드렸는데 한 이제 서린바이오로 리포트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짱대 양봉 2개 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다음 주에도 이제 이 확산세가 조금 있단 말이죠. 그럼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요? 다음 주에는 이 우정바이오나 GC 신세대 이런 이제 음악병실이나 음악 구구차나 아니면 이런 방역용품이나 이런 쪽으로 상승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순환매를 잘 탄다면 재미있는 매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ST팜이나 폴라리스 AI 같은 이런 이제 바이오 벤처나 원료의약품 관련주도 치고 올라가겠죠. 어차피 백신이나 또는 치료제를 만들려면 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료의약품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가고 요즘에 이제 대선
관련주가 약간 잠잠한데 만약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정책이 나오겠죠. 근데 정책 중에서는 AI가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뭐 금리 인하 시기고 이렇기 때문에 AI가 바이오를 품으면 좀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시장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번에 정책 테마가 움직이면 어떤 쪽에서 움직일까요? 바로 알래스카 LNG 관련 모멘텀이 있는 이 관련주로 움직이겠죠. 자, 6월 3일 한국 대선일인데 왜 미국은 대선일에 맞춰서 LNG를 개최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전략적 배경과 또 여기에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죠. 아무튼 미국의 외교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민한 게임 플랜을 짜야 되는데 일단 미국이 뭐 6월 2일, 6월 3일 한국 대선에 맞춰서 LNG를 개최했단 말이에요. 알래스카에서. 여기 이제 한국, 일본, 대만 이런 쪽을 초청을 했는데 여기서 왜 그런 움직임이 나왔을까요? 일단 차기 정권과 포지셔닝을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 이제 뭐 에너지 장관이나 내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동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어떤 단순한 기술 어떤 협정이 아닌 정치적인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어떤 정치적인 신호냐? 미국의 성능은 뭐냐 이거죠. 한국의 차기 정부가 어떤 정권에 들어오든 무조건 요건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무언의 압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각 그 대선 주자들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만약에 그 보수 정권이 당선이 되게 되면 미국과의 전통적인 안보, 경제 요게 이제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알래스카 LNG 도입에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진보 정권이 당선이 된다면 일단 탈탄소 전환을 명분을 하면서 어떤 장기 수입 다변화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시키겠죠. 다만 이제 문제는 주로 뭐 태양광이나 또 이쪽에서 이제 주로 에너지 정책을 펼칠 텐데 또 약간은 이제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에 동참하라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중국 경제하고 한 30%의 어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진보 정권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꺼려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죠. 그래서 중국 경제에 동참을 하고 LNG 수입에서 적극적으로 포지셔닝을 하라 이제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압박의 시나리오는 선거와 상관없이 LNG 투자는 가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통상에 협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LNG, 조선 이런 쪽 그리고 원전 쪽에서 스몰모듈 원전이나 이런 원전 쪽에서도 한국과 미국이 손잡고 유럽이든 중동이든 이쪽에 원전을 잘 하자. 근데 왜 이런 움직임이 나오냐면 원전 쪽에서는 프랑스, 러시아, 중국, 한국 이런 쪽이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유럽이나 또는 그 중동에 원전은 이제 상당히 좀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안보 면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과거에 제가 그 이스라엘이 이란에 공략할 때 스터스넥이라는 우원 바이러스로 원전을 공략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런 움직임 때문에 이번에 알래스카 LNG 관련주들이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냐? 최근에 소남매가 다 돌 만큼 돌았단 말이에요. 다음번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이 LNG 쪽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잘 봐야 된다. 대신 이제 한국 정부는 어떤 정권 부재 때문에 협상력이 좀 떨어졌죠. 중국은 이미 이쪽을 장기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편안하게 협상에 임할 것이고 또 대만은 중국이 언제라도 침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안보 면에서 보면 미국에 적극적이죠. 그래서 미국에 적극적인 로브콜을 보내고 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만약에 할 거라면은 좀 더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이번에 요게 결정이 되고 또 관련주들은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관련주들이 뭐 전혀 경제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있고 만약에 이제 기존에 러시아산을 수입했던 것을 또 지금 이제 그 수입 경로를 보면 남중국해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하시라도 이제 남중국이나 아니면 대만 쪽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대만 해협에 상당히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있겠죠. 그래서 알래스카 LNG를 가져온다면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전혀 경제성이 없는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이왕 할 거라면은 조금 더 확실히 하자. 이런 이제 미국의 압박이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이제 튀어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련주들은 이제 어떤 종목들이 튀어 올라갈 수 있느냐 이렇게 보면 딱 몇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한 5종목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뭐 장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좀 심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이산화탄소 포집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관광주들이나 이게 이제 튀어 올라가겠죠. 그래서 주로 좀 사이즈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상당히 시장을 좀 흔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트럼프는 관세 융당 폭격을 날렸을까요? 트럼프는 2년 동안 풀섭에 누워서 곰술개를 씹었죠. 그리고 귀에 총상을 입고 정말 죽다 살아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과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법원의 판단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불확실성한 관세 정책 때문에 최근에 지수가 강하게 등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월 달 470, 3월 달엔 600 수준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요 지수가 약간 완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요걸 이제 총 설계한 사람이 스티븐 미란이라는 사람이죠. 트럼프의 경제치사인데 미란은 어떤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관세 정책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재선도 하고 미국도 잘 살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좋아 그럼 해볼까 했는데 트럼프는 최근에 상황이 좀 안 좋게 돌아가죠. 시장이 다르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불편한 신기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이건 꿈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란이 추구하는 이 관세 정책은 무엇 때문일까요? 요건 이제 달러가 구조적으로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달러는 기축통화죠. 그럼 국제적으로 많이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어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안전자산인 달러를 선호하게 되죠. 그럼 이제 특히 이제 미국 국채를 선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미국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국채를 많이 발행합니다.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 공급이 많잖아요.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야 우리는 이자 이거밖에 못 받는데 한국 투자하면 미국은 저렇게 4% 5% 받을 수 있네 해서 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미국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들어와야 됩니까? 달러로 바꿔서 달러 내고 국채를 사죠. 그럼 달러 수요가 많아지니까 강달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게 바로 트리핀 딜레마라는 거죠. 트리핀이라는 예일대 교수가 달러의 이런 기축통화의 딜레마가 이런 거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은 그렇다면 달러가 강해지면 수출에는 불리하다. 그럼 달러를 좀 약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기축통화를 유지하면서 달러의 지위를 좀 약하게 만들자. 그래서 뭐 요거 이제 미국 국채를 무이자 영구채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요거 채권 수수료를 징수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이제 쓰려고 하는데 아무튼 최근에 이제 이런 흐름 때문인지 아니면 시장이 이제 최근에 달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추구하는 게 달러 약세인데 달러 약세는 됐어요. 다만 이제 그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달러 약세는 이런 흐름 가지고 이제 달러가 약세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축통화 이걸 유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 불안하네. 좋아 그럼 미국 말고 다른 안전자산은 뭐야? 그래서 엔화를 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달러는 약세를 보였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가 빡친 거죠. 근데 미국은 구조적으로 강달러가 되고 재정 적자나 무역 적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 지금 미국 국채는 지금 상당히 GDP 대비해서 한 120% 정도로 높게 형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좀 위험한 수준인데 이런 흐름이 앞으로 지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3대 어젠다가 뭐냐면 감세, 관세, 이민 규제. 요건데 이건 다들 어떤 금리를 상승시키고 달러를 강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일단 수입 물가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회사에서는 야 그럼 우리 가격의 물가가 원재료가 비싼데 요건 이제 상품 가격이 전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급 물가도 비싸지게 되고 그럼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되면 연준은 금리를 올려서 시장 유동성을 흡수를 하겠죠. 그럼 이제 금리가 높아지니까 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좋아 하면서 달러를 국채를 사기 위해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강달러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아젠다는 강달러를 유발하고 금리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약달러를 요구합니다.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이유는 자신이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때 채권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좋아지겠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 재정 적자나 이런 부분을 좀 리커버리 하기 위해서 약달러를 선호한다. 수출이 좀 늘어야 되니까. 자, 이런 이제 움직임 때문에 트럼프는 약달러를 원하는데 내용 면에서는 다르다. 약달러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계속 약달러가 진행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걸로 보여지냐면 어떤 인위적으로 달러의 가치를 약하게 조정하는 이런 흐름을 만들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움직임을 만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느냐? 과거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1930년도 때 스무트 홀리법이라는 관세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이 관세를 고율로 부과를 했고 세계 각국은 여기에 이제 맞불 관세를 놨죠. 그러면서 교역이 감소를 하고 먹고 살기 어려우니 이때는 이제 극단적인 민족주의가 대주를 했죠. 그래서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이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너 죽고 나 죽고 요거니까 어떤 관세는 무역 상대국하고 협상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을 했고 루즈벨트가 사망을 하면서 트루먼이 승계하면서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체결하면서 자유민주적인 무역 체제로 전환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강도 높게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뭐 법원의 판결이든 아니면 세계 각국의 어떤 맞불 관세든 어떤 식으로든 이게 이제 완화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자유민주 무역 체제로 이제 변이가 될 텐데 그 동안에 이제 진통은 있죠. 그럼 왜 중국은 미국은 이렇게 관세 정책을 펼칠까? 그 근간에는 이 중국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이 과거에는 15%의 경제 성장률을 구가할 정도로 잘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어때요?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곤두박질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요즘에 저출산 고령화 시대죠. 그렇다 보니 사람이 천번 삽질할 거 포크레인 한 방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어떤 AI, 로봇, 머신러닝 이런 쪽이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국은 이쪽을 키워야 되겠다. 우리가 돈은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이 이제 중국 제조 2025라는 것을 전략적으로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2025년까지 첨단 산업에서 국산화율을 70%까지 늘려보자. 그래서 첨단 산업에서 우리가 떨어져서 미국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이제 입장을 한 거죠. 트럼프 쪽에서는 야 이제 그 중국이 우리로 인해서 먹고 살만 했는데 이제는 우리를 능가할 정도의 어떤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똑딱해지면 정말 머리 아파. 그러니 규제를 하자 이런 거였고 이걸 이제 총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면 위마우추라는 사람이죠. 이 폼페이오의 꾀주머니 진앙인데 이 사람이 이제 중국 절에서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전략이 나왔던 거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는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지금 관세 문제가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지만 여기 아래에는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트럼프 일기 때 어떤 관세 정책보다는 이번에 2기 때는 인플레이션이나 자원이나 물자나 환율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핵심은 이거죠. 미국이 고율 관세를 놓으면 중국은 맞불 관세를 놓고 중국은 이렇게 하면 서로 힘드니까 우리가 본때를 보여줄게 해서 히토리를 이제 무기화해서 미국을 괴롭히고 미국은 좋아 그럼 우리는 히토리 정도나 확보할 수 있지 하면서 우크라이나한테 광물 협정권을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는 체결을 했죠. 그럼 이제 중국은 이거 봐 안 되겠는데 해서 금융시장에서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하게 됩니다. 그럼 미국 국채에 매도하게 되면 공급이 많아지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는 튀어 올라가겠죠. 이런 이제 움직임도 나오고 또 미국 못 믿을 만하네 해서 엔화를 사보자 안전자산 이쪽으로 이제 흘러가면서 달러 패권을 약화시키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결국에는 관세를 해결해야 된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약달러를 원하고 금리 인하를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트럼프의 아젠다는 강달러를 유발할 수밖에 없고 금리 인상이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위적으로 약달러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요 이제 협정을 통해서 그래서 말하라고 협정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과거에 이제 그 플라자 협의 때 미국이 이제 일본이나 독일한테 이제 절상을 요구를 했었죠. 근데 중국한테도 그런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최근에 이야기하는 게 오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중국이 비협조적이다. 요건 뭐냐면 지난번에는 트럼프가 이번 협상에서는 중국이 시장 개방을 했다. 이런 선언을 했단 말이죠. 90일간 관세 유예를 하면서 그건 뭐냐. 결국에는 위안화 절상을 협상 테이블로 꺼내들었다. 요건데 이제 그걸 자꾸 실행을 안 하는 거죠. 위안화 절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중국은 위안화 절상은 안 좋죠. 왜냐하면 위안화가 절상이 되게 되면 수출에 타격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중국은 수출에 타격을 받을 수출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뭐 고령화도 됐고 부동산 경기도 침체됐고 그래서 중국 정부는 수출로 먹고 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또 미국하고 척을 둘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회법은 뭐냐면 위안화를 점진적으로 절상을 하자. 그렇게 되면 위안화가 절상이 되게 되면 수입 물가는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입 물가가 낮아지고 물가가 안정이 되면 정부는 인플레이션이 통제가 되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룸이 생기죠. 그럼 이제 금리 인하를 해서 돈을 시중에 풀게 되면 이제 기업들이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경기가 좋아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되겠죠. 요게 일본이 선택했던 방법이란 말이에요. 플라자 협의 때. 그래서 요걸 이제 트럼프는 요구를 해서 달러 약세를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요거 실천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빡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략은 뭐냐면 만약에 중국이 요 위안화 절상을 하게 되면 과거에 중국 그 성강통, 후광통 이런 이야기 있죠. 중국이 그런 식으로 강해질 수 있다. 중국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원활치 않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이 불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저게 월봉 차트인데 나스닥 S&P 500에 만약에 저기서 시간이 지연이 되면 여기서 하락하면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20선하고 60선하고 이격이 좁아졌죠. 좁아지고 다시 올라가 가지고 20선하고 수렴이 됐을 때는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한미 반도체 흐름인데 한미 반도체가 이격이 좁아졌다가 넓어지면서 20선 추세 무너지니까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는 요 20선을 살렸어요. 20선하고 60선하고 가까워진 다음에 다시 20선을 찍었을 때 강하게 틀어 올렸거든요. 근데 만약에 협상이 지연이 돼가지고 이게 안 된다면 어렵죠. 요게 이제 S&P 500의 주봉인데 20선에 안착을 하고 그 다음에 튀어 올라가야 되니까 아마 6월이나 7월 달 내에는 협상이 마무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난번처럼 여기서 튀어 올라가려면.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상당히 시간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시장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면 반도체나 자동차나 2차 전지는 약세를 보이겠죠. 그때는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튀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더 해드릴 이야기가 많은데 요건 다음번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하는 게 좋냐? 역시 이제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처럼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뭐 1000%, 300%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저는 국고처를 통해서 ABL 바이오를 계속 말씀드렸고, 저는 또 요걸 이제 풀 베팅을 해가지고 지금 한 360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을 하자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저런 종목 끝까지 못 들어갈까 보면 오늘의 수익이 급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오늘의 수급은 뭐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인사이트, 이걸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한데, 이런 종목을 가지고 시장의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종목을 당일날 매수해서 수익을 좀 챙기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그 콜드체인 관련주가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서린 바이오를 해드렸는데 이틀 연속 급등이 나오면서 짱대 한번 뽑아 올렸죠. 중요한 건 뭐냐면 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어야죠. 전고점에서. 그래서 저는 전고점에서 매도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내가 사면 꼭지, 내가 팔면 바닥인데 거꾸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코로나 시대에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 이렇게 단기로 엑시스 바이오 같은 종목을 한번 강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 바이오 비주나 이런 이제 이런 미용 관련주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니까 이런 종목을 공략하시면 된다. 근데 항상 이제 시장이 불안할 때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그 아침에 매수는 9시 3분, 6분, 7분인데 눌림 목에서 하는 게 좋아요. 시가 대비해서 하락을 할 때. 그래 놓으면 이슈가 있는 종목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죠. 요거는 이제 한 10시 반 이내에 팔면 재밌는 승부가 되죠. 그리고 저는 이제 형지 INC나 이런 종목들도 해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눌림목을 두 가지로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약간의 갭상승이 있는 종목을 눌림목에 공략하거나,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아침에 살짝 흔들어 줄 때 사거나, 이런 전략을 가져가지고 형지 LNC도 이번 주에 뭐 급등 슈팅이 한번 나왔고, 그다음 코로나 관련주 위더스 제약도 좀 강하게 움직이 나왔죠. 그래서 항상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약간의 상승이 나온 종목을 눌림목에서 산다면 당일날도 뭐 한 20%씩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새내기 관련주들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상장하는 종목이 상장했는데 그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상장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종목은 틀림없이 한번 튀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인투셀을 이렇게 이제 아침에 저점에서 눌림목에서 사자, 마이너스 구간에서. 그래서 슈팅이 나오면 판다. 그러니까 눌림목 공략, 슈팅이 나오면 판다. 이런 전략을 가져간다면 당일날에도 여기 한 20%까지 등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략해야 될 건 뭐냐면 정비를 초입에서 해야죠. 역배에서가 아니라 상승 초에서 튀어 올라가면 좋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정책 테마주들이 올라가는데, 삼농물산은 뭐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급등했는데, 항상 그 이번 주에 이제 상한가 치고 급등할 때는 꼭 당일날 9시 30분 내지 10% 이상 급등 나오면 팔아야죠. 그래서 저는 저 꼭지에서 좀 매도 사인을 좀 드렸는데, 이런 흐름으로 가면 정말 재밌는 매매를 할 수 있다.